35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용도실에 다른 여자를 숨겨놨다고요? 이게 실화냐고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수연. 올해 61살입니다. 결혼한 지 35년 남편 윤호와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큰애는 부산에서, 작은애는 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죠. 이제 집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매일 싸웠죠. 성격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밥 먹는 습관조차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은 사랑보다 더 단단한 끈이 되었고 저는 그게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40년 가까이 한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위해 땀 흘렸고 퇴근 후엔 소주 한 잔에 만족하며 TV를 보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집안을 꾸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평범함 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매달 가스 검침하러 오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은이라고 했죠. 27, 8쯤 되어 보이는 말쑥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검침하러 왔어요 라고 인사했고 저는 그저 네, 어서 오세요 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은 산악동호회 회원이라는 걸 안 건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산행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사진 한 구석에 서 있더라고요. 이 사람 우리 집에 검침 오는 사람 아니야? 제가 묻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동호회 사람 많으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가스 검침 날이면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라며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가만 보면 머리를 빗어 넘기고 면도를 새로 하고 평소엔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지은이가 올 때면 남편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짧아서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35년을 함께 산 여자의 눈은 예리합니다.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나이도 있고 설마 그렇게 생각했죠. 남편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젊은 여자에게 마음을 둘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 씨앗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은이는 그저 순진한 검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산악동호회를 비롯해 여러 모임을 전전하며 경제력 있는 중년 남성들을 타깃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소문이 있었대요. 지은이 조심해. 돈 많은 남자들한테만 잘해, 저번에도 누구 집에 들락거린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지은이는 교묘했어요. 결코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냥하게 웃고 적당히 관심을 보이고 외로운 중년 남자들이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선물을 받고 식사 대접을 받고 때로는 용돈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렇게 걸려든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낯선 반찬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투명한 밀폐 용기에 담긴 새송이버섯 볶음이었습니다. 저는 새송이버섯을 사지 않았고 요리한 적도 없었죠. 여보, 이거 누가 줬어? 응. 아, 그거 동호회에서 남은 거 가져온 거야.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산행 후 뒤풀이를 할 때 음식이 남으면 가끔 싸우곤 했으니 이상할 건 없었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 반찬은 너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집에서 만든 듯한 가정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반찬을 꺼내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간도 적당하고 식감도 좋았죠. 그런데 먹으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누가 만든 걸까?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담겨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제가 사지 않은 김치, 제가 만들지 않은 밑반찬, 제가 담지 않은 국물 요리들.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집 냉장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동호회에서 음식 많이 주네? 요즘 회원들이 자주 싸우거든.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음식들이 동호회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특별히 우리 집을 위해, 아니 남편을 위해 만든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지은이는 남편에게만 반찬을 해준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다른 동호회 남자 2~3명에게도 똑같이 반찬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엔 사업하는 사람, 의사, 변호사도 있었대요. 그녀는 마치 여러 개의 그물을 동시에 던져놓고 어느 쪽에서 물고기가 잡힐지 기다리는 어부 같았습니다. 제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고 염색도 하지 않은 색이 섞인 흑발이었죠. 하지만 그 머리카락은 가슴까지 오는 긴 생머리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젊은 여자의 머리카락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 며느리? 아니에요. 우리 큰애 며느리는 짧은 머리고 작은애는 아직 결혼 전이니까요. 그럼 동호회 회원? 산행 후 우리 집에 들렀을 리 없죠. 그럼 누구?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 곳곳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타일 틈새에 낀 긴 머리카락, 소파 쿠션 사이에 떨어진 머리핀, 다용도실 문고리에 걸린 작은 머리끈. 하나하나가 제 것이 아니었고 우리 집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요즘 집에 누가 자주 와? 응. 아무도 안 왔는데. 왜?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 표정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제일 확실한 증거였어요. 지은이는 우리 집에 자주 왔습니다. 제가 없을 때 남편과 단둘이.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전에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해뒀죠. 나 오늘 병원 가니까 점심은 알아서 해 먹어. 남편은 그래 알았어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9시쯤 집을 나섰어요. 평소처럼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런데 1층에 내려서 로비를 걷는데 갑자기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집에 두고 왔나? 다시 집으로 올라갔어요.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갔어요.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핸드폰을 찾으려던 참이었는데 문득 남편 전화로 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소리를 들으면 찾기 쉬울 것 같았어요. 남편 핸드폰을 들고 제 번호를 누르려고 했는데 부재중 전화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두루루루, 두루루루. 벨소리가 울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집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용도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다용도실에서? 저는 천천히 다용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고 점점 가까워졌죠.
다용도실 문 앞에 섰을 때 문 유리에 비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있었어요. 움직이는 그림자. 황급히 몸을 숨기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벨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저 안에 누가 있어?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랐죠. 다용도실 문고리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뭘 보게 될까? 그 안에 정말 여자가 있는 걸까? 아니야, 착각이겠지. 그림자가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틀림없어. 누군가 있어.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현관까지 걸어 나왔죠. 신발을 신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봤던 그 낯선 흔적들. 다 그녀였구나. 냉장고 속 반찬도 거실 구석의 머리카락도 모든 게 이제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집 안에 그 여자를 숨겨두고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35년.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무너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은 다음 주로 미뤘고 대신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선 후 어디로 가는지, 퇴근 후 집에 돌아오기 전 어디를 들르는지, 주말에 산행을 간다고 하면 정말 산에 가는 건지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도 샅샅이 뒤졌어요. 남편의 옷장, 서랍, 심지어 구두소까지. 혹시 편지나 메모, 선물 같은 게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로 나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은 영수증 뭉치.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상품권, 심지어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까지. 남편이 제게 준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지? 남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몰래 적금을 깨고 카드를 돌려가며 그 여자에게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서 나가는 척하고 장롱 안에 숨었습니다. 옷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집 안을 지켜봤죠. 남편은 제가 외출한 줄 알고 안심했는지 곧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어요. 지은이었습니다. 가스검 치마로 오던 그 젊은 여자. 그녀는 남편과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요? 글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에이, 그래도요. 요즘 오빠가 맨날 밥 사주시잖아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거 사주는 게 내가 더 좋은걸.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은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오빠, 근데요. 제가 요즘 차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잦아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차? 그럼 새 차 사야겠네. 에이, 무슨 새 차요.
중고차면 돼요. 아니야, 중고차는 또 고장 날 수 있잖아. 내가 알아볼게.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차까지 사주겠다고요? 우리 집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는 사람이 말이죠. 장롱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눈물을 삼키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확인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은이가 어떤 방식으로 남편을 조종하는지. 장롱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본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냉정함도 생겨났어요. 울어봤자 소용없어. 소리쳐봤자 달라질 것도 없어. 그렇다면 확실하게 끝내자.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죠. 그렇다면 그 체면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가 아닐까. 저는 동네 친한 아주머니 몇 분께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말하긴 그런데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아주머니들은 깜짝 놀랐지만 곧 분개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쁜 놈. 당연히 도와줘야지. 언제 잡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확실하게 잡아야 하니까. 며칠 후 저는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지은이가 집에 올 시간도 계산했죠. 그날 저는 평소처럼 외출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나 친구 만나러 간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아주머니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후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30분 후 저는 아주머니 세 분과 함께 집 앞에 섰습니다. 김 아주머니, 박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 모두 동네에서 의리로 소문난 분들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는 남편과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우리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은 황급히 일어섰고 지은이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보? 동네에서 제일 드세기로 소문난 김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썩을 년아. 남의 남편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김 아주머니가 지은이의 팔을 잡아 끌자 지은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으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을 대? 내가 손만 대는 줄 알아?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 아주머니와 이 아주머니도 가세하면서 지은이는 머리채가 잡히고 뺨을 맞았습니다. 아, 그만해요. 신고할 거예요. 지은이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다 신고할 거라고요. 폭행이에요, 폭행. 그러곤 옷을 주워 입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거실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지은이가 떠나고 거실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용서해줘.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아주머니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던 남자가 이제 그 체면을 모두 잃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김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진짜. 나이가 몇인데 젊은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박 아주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수의 쾌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씁쓸했고 허무했고 슬펐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연아, 나 정말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네는 소문으로 들끓었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103동 윤호 씨가 젊은 여자랑 바람 폈대. 에이 그 나이에. 말도 안 돼. 아니 진짜래. 수연이가 직접 잡았다잖아. 집에서. 남편은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산악동호회도 나가지 못하게 됐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밥은 차려줬지만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이 된 것처럼 지냈죠. 남편은 매일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움이 커질수록 동시에 연민도 커졌습니다. 저 사람도 외로웠을까? 나도 남편을 사랑으로 대한 게 언제였을까?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지은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저 여자는 우리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냉기는 여전했고 남편과 저는 여전히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었어요. 어디 나갈 용기도 명분도 없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였고 산악동호회는 스스로 탈퇴했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을 바라보곤 했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모습,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측은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삶인가요? 그 여자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든가. 하지만 남편은 지은이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고 남편도 그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나야. 지금 시간 돼?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너 그 여자 있잖아. 지은이?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왜요? 지은이 그 여자 큰일 났대. 박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뭐가요? 다른 남자 마누라한테 엄청 맞았대. 병원에 실려갔다던데.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요? 그래. 요즘 동네에서 난리야. 그 여자가 우리 동네 남자들만 건드린 게 아니었나 봐. 다른 동네 남자들한테도 손을 뻗쳤는데 그중 한 마누라가 직접 찾아가서 혼내줬대. 박 아주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마누라가 보통이 아니었나 봐. 남편이 돈을 몇 천만 원이나 갖다 바쳤다는 걸 알고는 직접 찾아가서 난리를 쳤대. 지은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뺨을 수십 대 때렸다던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가 폭행죄로 고소했대. 근데 그 마누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남편을 유혹하고 돈을 뜯어낸 거에 대해 맞고소 들어갔대. 지금 법정 싸움 중이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후 지은이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빚만 잔뜩 남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박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지은이 요즘 다른 동네 술집에서 일한대. 그것도 잘 안 돼서 계속 옮겨 다닌다더라. 인과응보지 뭐. 자기가 한 짓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지은이가 벌을 받는 건 당연했지만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상처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한때 여러 남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잘 먹고 잘 살던 여자가 이제는 연락할 사람조차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들은 바로는 지은이가 요즘 원룸 월세도 못 내서 반지하방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새벽까지 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이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연아, 들었어? 지은이 또 사건 터졌대. 또요? 응. 이번엔 실형 받았대.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뭘 또 한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속였대. 이번엔 60대 호라비 사업가였는데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다가 걸렸대.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을 저질렀고 법원은 더 이상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말했다더군요.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합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감옥에서 3년을 보내고 나오면 그녀는 30이 넘습니다. 전과자의 경력도 끊기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출소해도 갈 데가 없을 거래. 부모님도 연 끊었고 친구들도 다 등 돌렸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벌을 받는다고 해서 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제게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지 3개월 후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갔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고 저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응급실에 도착했고 의사들이 남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아내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됐어요. 오른쪽 마비가 왔고요.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는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심했는데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오른쪽 얼굴이 삐뚤어져 있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연아. 네,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남편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몇 달간의 입원 치료 후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오른팔을 전혀 쓸 수 없었고 오른쪽 다리도 절뚝거렸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서 지팡이나 휠체어가 필요했죠. 말도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한 문장 말하는데도 몇 분이 걸렸어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짐이 돼서.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제가 도와야 했어요. 대소변을 보는 것도, 씻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모든 게 제 손이 필요했습니다. 식사도 챙겨 먹여야 했어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혼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었죠. 제가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여야 했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남편은 자다가 자주 깼습니다. 수연아. 물. 수연아. 화장실. 수연아. 다리가 저려. 한밤중에도 두세 번씩 깨워서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낮에도 남편을 돌보고 밤에도 남편을 돌보고 저는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남편을 볼 때마다 다용도실에서 그 여자와 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는 겁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남편과 지은이가 웃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오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저는 잠에서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측은함과 동시에 분노도 함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돌봐야 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아빠 돌보느라 힘들지? 응, 힘들어. 엄마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요양원? 네, 엄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아빠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고요. 그래도 요양원은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아빠가 저는 아직 용서가 안 돼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솔직히 아빠가 자격이 있나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남편의 삶. 불쌍하기도 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시설에 보낸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기도 했어요. 남편을 돌봐줄 수도 있었어요. 힘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아픈 배우자를 집에서 돌보며 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남자가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용도실에 여자를 숨겨두고 제 몰래 2천만 원을 갖다 바치고 저를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이 사람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해야 하나요? 왜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이 사람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나요? 이 사람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제 마음을 생각이나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제 마음 따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젊은 여자가 좋아서 돈을 퍼부었죠. 그런 사람을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깨끗한 요양원, 간호사들이 친절하고 재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 곳, 시설도 좋고 가격도 적당했어요. 남편을 그곳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요양원에 가는 게 어때요? 남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양원? 네, 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나는 집에 있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재활 치료도 받아야 하잖아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저는 외면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버리는 거라는 걸. 일주일 후 요양원에 가는 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았고 저는 짐을 챙겼어요. 옷까지 세면도구, 약.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호 씨 방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가끔 어르신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2인실이었어요. 창가 쪽 침대가 남편 자리였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요. 재활치료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받으시면 됩니다. 면회는 언제든 오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을 침대에 앉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옷을 옷장에 넣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보, 여기가 더 좋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알아. 괜찮아. 자주 올게요. 매주 와서 볼게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오지 않을 거였어요. 수연아, 고마워. 평생 고생만 시켰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럼 저는 갈게요. 수연아, 잠깐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죠. 1층에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그 후 저는 요양원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서 남편이 수연 씨를 찾는다고, 식사도 잘 안 하신다고, 계속 오신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의무감 때문에 가는 거였죠. 남편은 제가 올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반가워했습니다. 수연아, 왔구나. 보고 싶었어.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밥은 잘 드세요? 응.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벌써 가? 조금만 더 할 일이 있어서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수연아.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걸어 나왔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다녀오셨어요? 그냥. 우리 엄마도 참 착하셔. 나라면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감옥에 있고 남편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살고 있어요.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돌볼 필요도 없어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요양원에서 남편이 수연 씨를 찾는다고.
많이 오신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계신다고.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인가? 남편을 요양원에 버린 나쁜 여자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숨겨뒀어. 나를 배신했어. 2천만 원을 갖다 바쳤어. 그 상처는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 남편분이 많이 오시는데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남편은 요양원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35년 결혼의 끝. 배신의 대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 걸까?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웁니다. 후회하지 않아.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버렸어. 이제 내 차례일 뿐이야.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는 여전하지만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제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을 끝까지 돌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요양원에 보내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